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입니다. 오늘은 왓챠에서 왓챠 파티 기능을 이용해서 다 같이 판의 미로를 감상하고 왔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미장센이나 화면의 색감들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너무 그 개성이 살아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봤고, 그리고 그 보면서 저희가 채팅으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왜 죽이지?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죽이지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게 결국 말하고 싶었던 거는 차라리 죽음이 더 편안한 상황도 있는 거라는 거를 감독이 뭔가 얘기하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전개는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찡하게 눈물도 흘릴 뻔한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고, 사람들이 왜 숨은 명작이라고 하는지도 알 것 같고, 개봉 당시에 홍보를 뭐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처럼 잘못해가지고 흥행에 참패를 겪기도 했고, 뜻하지 않게 피해를 봤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고도 소문을 들었는데, 저는 지금에서야 와서 봤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던 작품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잘 봤고요. 그러면 소대가리님부터 이 영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한 감상평 듣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네. 그때 못 봤던 게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소대가리님의 그 멘트가 너무 좋아요. 다시 보니까 그때 못 봤던 게 보였다. 이 멘트가 있는 작품은 항상 뒤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게 완벽한 대꼬를 이루는 영화라고 봤고요, 저는. 판타지하고 현실이 음. 정말 정확하게 딱 대비돼서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마지막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소대가리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따가 간단 감상평들 한 번씩 들어보고 대체 어떤 포인트들이 더 보이셨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붉은 눈의 뻐꾸기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처음 봤는데, 네.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시종일관 창백하고 파란색 화면에서 진행이 되는데, 역시 이 대가답게 그런 걸 잘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잘 보면 생각보다 CG가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괴물도 대부분 실제 코스튬을 제작을 많이 했대요. 이 사람이 되게 괴물 덕후예요. 실제로 자기가 코스튬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소장을 해놔요. 옛날 일본의 전대물, 특촬물의 방식을 차용해서 이 괴물로 코스튬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좀 더 발전된 느낌.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화면과 비주얼이 역시 잘 살아있었고, 오피리아가 마지막에 결국 그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네. 약간 환상적인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떤 지하 세계로 간 게 아니라 마지막에 창백한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시체를 보여주면서 마치 이게 현실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카카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극장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장 개봉했을 때 봤는데 네. 그때 분위기가 가족 단위로 손잡고 온 그런 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중간에 애 울고 막 나가고 막. 네. 일단 그 뚝배기 깨는 장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오죠. 예. 그죠. 와, 전 그 장면부터 멘붕이 와가지고 이거 뭐지? 해리포터는 아니구나 생각 딱 들기 시작하면서 네. 기대했던 거는 달랐지만 되게 좋은 영화였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뚝배기 깨는 장면이 처음 나오는 잔혹한 장면인데, 저는 주변에서 잔인하다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래도 잔인해봤자라고 생각했다가 깜짝 놀랐던 장면이었습니다. 그거를 극장에서 애들이 봤으면은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소혜님은 이거 보셨을까요? 예, 다른 방송에서 먼저 한번 리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 보다가 봤는데, 네. 미리 설명을 듣고 봐서 그런지 좀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영화다, 이런 식의 것들을 들어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봤는데 나랑 안 맞나 싶어. 원래 무서운 영화나 시니컬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한다고 해서 다시 봤거든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네. 근데 되게 기묘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렇게까지 판타지를 기묘하게 그려내야 되나 싶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혹시 그 여자 주인공 오펠리아의 시선에는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6살이나 5살인 아이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서 되게 기괴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이 원했던 거는 잔인한 성인들의 세상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되게 기괴하고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로 혹시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어른들이 봤으면 우리가 보는 그냥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판타지였을 수도 있는데 네. 어린아이 시선에서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낮에 보는데 좀 시겁하긴 했어요. 네. 거장이라고 불려진 사람이 만들었다는 어떤 후광도 좀 있고 굳이 주인공을 아이로 했었어야 됐나. 어린아이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나와서 슬픈 장면을 연출하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네. 연기로서 그 아이들한테 감정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막 숨 막히고 힘들어요.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재밌게 봤어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파네미로를 전부터 되게 보고 싶었는데 출발 비디오 여행이나 이런 영화 속의 프로에서 진짜 많이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안 봤는데 본 것 같은 기분인데 또 보고는 싶고 근데 본 것 같은 기분이니까 안 빠지고 그런 느낌의 영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선뜻 손이 안 가다가 이번에 같이 보게 돼가지고 이런 계기가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봤고 제가 그 감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전에 쉐이프 오브 워터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이런 분위기 영화 너무 잘 만들려는 감독이고 보니까 2006년작이더라고요. 근데도 진짜 옛날 영화 같지 않고 최근에 개봉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좋았고 음악이 너무 슬프고 분위기를 너무 잘 잡아줘서 슬픈 동화책을 하나 읽은 느낌? 애들이 무서워하는 동화책 뭔지 아세요? 아니요, 뭘까요? 제 조카한테 읽어주다가 애가 너무 울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성냥팔이 소녀를 되게 무서워해요. 성냥팔이 소녀를? 네. 그 애가 밖에서 떨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성냥을 팔잖아요. 네. 그 그림책이 너무 무서웠나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맥을 같이 하는 동화인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판타지 속에서 자기가 미션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애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찮은 존재란 없다 이런 느낌도 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성냥팔이 소녀와 비교를 한 거는 신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들 비슷한 감상을 느끼신 것 같아요. 뭐 슬프고 뭐 많이 기괴했고 이런 느낌을 다들 받으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등급이 아까 제가 12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15세 관람 가네요. 그리고 아까 아리아 스타크님이 말씀하시면서 2006년 영화인데도 촌스러운 느낌이 없었다라고 하신 거는 아까 뻐꾸기님이 말씀하셨던 CG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이 특수분장이나 그런 것들로 대처를 한 게 세월이 지나도 어색하다거나 빗발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뻐꾸기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일본 전대물 매니아여서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판의 디자인이나 몬스터 디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후레쉬맨이나 가면라이더 같은 그 전대물에 나오는 몬스터랑 그 느낌이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네요. 소대가리님이 두 번째 보시다 보니까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였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그러셨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대꾸를 이루는 것 같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맞아요. 저는 창고 열쇠하고 그 소녀가 찾는 열쇠하고 대비돼서 보였고요. 그렇네. 네. 열쇠 가지러 가다가 두 번째 미션에서 포도를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포도를 먹는 게 욕망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규군이 음식을 통제하면서 나눠주는 거는 프랑코 장군의 뭐 은혜니 어쩌니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잖아요. 네네. 거기 있는 음식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는 순간 동료가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 지점들이 대비돼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안 보였다가 보인 게 동화라든가 이런 게 차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앨리스가 그렇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시계, 토끼, 그리고 드레스 입고 그 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까지. 그렇네. 그 앨리스의 모티브를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 와, 소름. 네. 그리고 빨간 피는 동화에서
주로 빨간 두건이라든가 욕망의 상징 같은 걸로 비춰지기도 하고. 맞네요. 오피리아라는 이름이 햄릿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인데 아, 네. 여주인공 이름이잖아요. 네.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넘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다가 결국에 자기 스스로 희생하는 걸 선택하잖아요. 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에 그거를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오피리아라는 이름을 차용했던 것 같은 와. 생각이 다시 보니까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실하고 연결이 되는 지점이 저는 그 환상 속으로 빠져든 장면 자체가 현실 도피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앨리스라는 동화 자체가 현실 도피에 관한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소녀의 욕망 역시 엄마한테 자꾸 도망가자 그러는 게 거기 있는 그 스페인 내전 이후에 그 우파 정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그 환상으로부터의 도피에 관한 욕망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위를 따라가도 공주가 되는 거고 그 세계로 가도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주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비되는 것 같아요. 어느 쪽 공주를 택할 것인가. 그 소녀의 선택이라는 거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그 의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위한테.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를 따르는 거는 당신들 같은 모질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터덜터덜 걸어가잖아요. 총 먹고 죽지만. 맞아요. 그 소녀의 희생이라는 게 그 의사의 희생하고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판타지 세계로 가나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나 매 한 가지 세계라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보라고 제시해주는 것 같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포인트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진짜 몸에 닭살이 막 돋았거든요. 아, 진짜 너무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같은 영화를 봤는데 제가 했던 얘기랑 너무 달라가지고 숙연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 대위가 회중식에 되게 집착을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단순히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그 유능한 그 군인이었다. 근데 뭐 마지막에 시계를 깨뜨리면서 내가 죽은 뭐 시간을 뭐 기억하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 시계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좀 더 표독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엮을 생각은 못했는데 아주 좋은 포인트 감사합니다. 특유의 그 어두운 분위기가 맑고 해맑은 어린이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런 류의 동화를 잔혹동화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진정한 잔혹동화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아이가 그 현실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환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 환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아직 성숙되지 않은 자아가 잔인한 중요한 흥령을 만났을 때 이렇게라도 도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름다운 동화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영화였고요. 네. 이따가 뭐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끼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험에서 두 번째 시험이 욕망이었죠. 그 포도 따먹는 거. 네. 포도 너무 맛없게 먹지 않던가요? 제가 어떻게 먹은 것 같아. 왜 거기서 그걸 먹냐고. 근데 애들은 하지 말라면 해요. 희생당하는 요정들이 너무 불쌍했지. 하데스가 신부한테 그거 먹이잖아요. 네. 차후세계 갔을 때 맞아요. 네, 먹지 말라 그러는. 신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스로 마시나에 나오는 그 봄의 여신 있잖아요. 그 봄의 여신한테 여기 지하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석류 조각을 먹이고 이제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갔잖아요. 저 그거에 대한 복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페르세포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환상의 세계에 계속 머물 거라는 그 복선을 이걸로 포도로 표현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복을 환상의 세계에서 이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 비슷한 결로 페르세폰에도 어떻게 보면 하데스한테 끌려간 게 아니라 억지로 먹은 게 아니라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정한 어둠을 직면하는 순간이 나에게는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아이도 그게 완전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가 생각한 행복을 환상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이게 환상인데 그 환상이라는 게 막 행복고 즐거운 환상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거를 해내는 어떤 소녀의 영웅담이 있는 환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이 영화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찮게 생각했던 숨어있던 정보원 여자도 그렇고 이 여자아이도
엄마가 죽어가는 거를 살리잖아요. 네. 마지막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한 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전쟁이나 그런 잔혹한 세상에서 정말 하찮고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 수도 있다라는 그 중간에 만드레이크 먹여가지고 살리는 거는 네. 만드레이크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지가 먹인 약이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 네. 근데 그 의사도 뭐 때문에 나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안 좋아진 것도 그 의사 쫓겨났다가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만드레이크가 불타면서 동시에 안 좋아졌던 거 맞아요. 아닌가요? 네. 아니, 저는 다른 관점으로 봤던 게 뭐냐면, 애가 그냥 정신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 초기 증상 같은 느낌? 애가 정신을 온전히 차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지. 아니, 엄마가 그렇게 피를 흘리는 걸 보고 어느 애가 그 제정신을 유지를 하겠어요. 대위 같은 쓰레기 같은 남자가 자기는 거들떠 봐주지 않고, 그리고 막 사람들도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전쟁 속에서 아이가 제정신을 갖기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다 보면 자기 스스로 환상을 만드는데 그 환상이 막 엄청 아름답고 막 동화 같은 환상이 아니라,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좀 역겹고 좀 잔혹하고 굉장히 좀 이상한 환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왜냐면 이 애가 어느 순간부터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개념이 없는 아이가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런 개념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계속 요종이 잡아먹힌다든지 그런 상황으로서 그런 게 표현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잔혹한 상황에서 판은 오피리아만 본단 말이죠. 마지막에 대위랑 이 오피리아가 미로로 들어갔을 때 오피리아는 판을 보고 있는데 대위는 판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오피리아가 자신의 왕국에 들어갔을 때 엄청 뽀샤시한 화면이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피리아가 죽어있는 창백한 시체를 보여주고 거기서 메르세데스가 그걸 알고 울잖아요. 네. 이게 현실이구나. 그 나이 때는 참 이게 발랄하고 좋은 것만 봐도 모를 나이에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있어서 아이들을 보면서 참 전쟁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되게도 정말 큰 상처지만 전쟁터에 나와 있는 가족들이나 그리고 거기는 주민들도 사실 전쟁에 휘말렸잖아요. 그렇지. 거기는 주민이 모두가 반군이거나 모두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속 환경에서 직접 싸우지 않는 그런 약자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 맥락에서 보면은 그 까꿍 괴물이 그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설정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까꿍 괴물 옆에 그 어린애들 신발이 막 수북하게 쌓여있는 그런 것도 보여주는데, 뻐꾸기님 말씀에서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그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전쟁에서 희생되는 어떤 사회적 약자들, 어린이들, 이런 것들을 괴물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설정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이게 보면서 진짜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어요. 저게 환상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래 전쟁에서 애가 참 힘들어하네, 그런 식으로만 봤는데,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도 비유가 됐겠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대단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말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네. 전 결말 보고 파우스트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네. 파우스트가 마지막에 그 약속을 지켰다는 이유로 결국엔 천국으로 가거든요. 네. 원래는 악마가 내기를 이겨갖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신이 그 메피스토펠리스한테 아니다, 파우스트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저 영혼은 숭고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거든요. 그런 식의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판이 저는 독지사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 대위하고 대비해서 보이는 거예요. 시간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모든 물자라든가 이런 걸 자기 손아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 판의 행위도 같은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어떤 행위는 여러 미션을 진행할 때 이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실패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잖아요. 네. 소녀가. 그럼으로써 자기 희생을 하고, 그리고 그 희생을 자기의 왕국에서 훌륭한 희생이었다고 추켜 세우게 되고, 그런 식의 결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안 들킨 것도 참
저 신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피리아도 눈치를 챌 정도로 얘가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지? 저는 그리고- 그거를 그 대사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네가 뭘 하겠어라는 게 그 배경에 깔려 있어서 가지고 얘가 뭘 하든 신경을 아예 안 썼던 것 같아요. 너는 신경 쓸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치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 걸리고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지 않았던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직접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응. 너가 무시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거의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로밖에 생각을 안 하죠. 거기서부터도 뭔가 가부장적인 그런 캐릭터인 거를 보여줬던 것 같고 가부장제의 화신이죠. 그런 캐릭터로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늦어져서 이제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는 분 계실까요? 근데 그 엄마 있잖아요. 그 오피리아한테도 그런 자신의 삶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솔직히 엄마도 별로였거든요.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대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냥 택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택했기 때문에 이제 딸한테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서의 생존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딸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게 뭐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간에 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좀 다르게 봤던 게 응. 엄마는 이 애를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메르세데스는 좀 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진취적인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건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아마 전쟁에서 죽었다면 메르세데스 같은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이 엄마 같은 여성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결국엔 이 현실에 타협을 하고 순종을 했던 엄마는 결국 죽잖아요. 아이를 낳는 도구로만 여겨지고 저는 솔직히 이 두 인물이 완전히 다른 인물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왜 저런 식으로 자기랑 똑같은 운명을 갖게 만드지? 아마 그 어머니도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선택을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왜 저러나 싶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 안타까운 시대상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상에서는 가장 약자로 그려지는 여자, 어린아이 이런 인물들이 결국에는 이 영화의 끝을 매듭지을 수 있는 그 열쇠 역할을 다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선택하는 게 당연히 어렵겠고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그들의 말로를 보여주면서 정말 피해자로 남을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좋은 시각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의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생각하니까 비달 그 대위가 그 사람이 토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예. 네.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도 보면 토끼가 회중시계 들고 다니거든요. 그치. 처음에 가방 뒤지다가 토끼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요리해서 음식으로 내놓으라고. 그걸 먹음으로써 자기가 토끼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앨리스에서는 그 세계로 이제 인도를 하잖아요. 앨리스를. 오히려 이제 역으로 뒤집어가지고 그 세계로 내모는 존재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식의 이미지를 차용해온 게 아닌가라는. 그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을 하는 평을 제가 어디서 얼핏 봐가지고 그 평이 뭐냐면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를 죽어야 천국에 간다로 재해석한 델트로의 잔혹동화라는 평이거든요. 이게 아까 소대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평 같아서 연장해서 생각해볼게. 네.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내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은 영화가 이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된 게 그 면도하다가 거울 보잖아요. 네. 거울에다가 칼을 한번 쓱 그어버리잖아요. 맞아. 그런 메시지 같은 걸 심어놓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치는 모습하고 현실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오히려 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은.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게 해석되는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들이 거꾸로 보면 과연 그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죠. 진짜 이게 앨리스에서는 그쪽 세계로 안내를 하는 건데 오히려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몰아가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소희님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영화를 쭉 다 보고 나서 느낀 거가 뭐였냐면 네. 그 신 지식인을 메르세데스가 이제 가져가고 이제 아빠가
기득권을 갖고 있던 기존 세력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오펠리아를 계몽시키기 위해서 메르세데스가 이끌어 나가는데 역사상 계몽은 성공을 위해서 폭력이라는 걸 수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폭력이라는 걸 배제하고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목미한 어린아이들처럼 이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계몽을 하려는 신지식인들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미 먼저 신지식인들이 목미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식의 수준을 설명을 못 해줘요. 아무리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이해하는 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몽은 무조건적으로 폭력이라는 가치를 등에 업고 가는데 그게 이제 결과물로 나타난 게 오펠리아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 계몽이 성공을 했으면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세상이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몽을 당한 자들은 신세상에 들어갔을 거예요. 오펠리아가 천국에 갔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그게 좋은 세상이었을 거라고 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한 게 얼추 들어맞은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서 좀 약간 기분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네, 소희님 이런 얘기는요 아무리 길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밑에 아리아 스타크님이 얘기하셨죠. 말 많이 하면 좋아하심이라고 쳐주셨는데 이거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거는 생각 못했던 포인트인데 그 계몽과 연관지어서 그 폭력이라고 말씀하신 게 꼭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뭐 세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넓게 보면 폭력의 범주에 다 속하니까 계몽을 위해서는 그런 게 동반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한 작품인 것 같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나이트 시네마는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